겨울비의 굵은 빗방울이 서울의 고급 주거지역인 청담동의 텅 빈 거리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사업가 김준호는 그의 방탄 벤츠 차량의 유리창을 통해 폭풍우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면서 신중함을 배웠지만 그의 앞에 펼쳐진 광경에 깊은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속도를 더 줄이고 주에 깊게 관찰했습니다. 한 여성이 보였는데 30대로 보이며 낡은 배낭을 마치 생명줄처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과는 반대로 김준호는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불렀습니다. 저기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섬세한 얼굴과 젖은 검은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깊고 진한 갈색 눈은 그녀의 단순하고 젖은 옷과 어울리지 않는 불신과 존엄성의 혼합을 전달했습니다. 가까운 대피소까지 태워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제안했고 자신의 제안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여성은 망설였고 그녀의 눈은 고급차와 잘 차려입은 운전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려 노력하며 이지원입니다. 그녀가 몇 초 후에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교양 있게 들렸습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강한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김준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혀 폐가 아닙니다. 이 폭풍우는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고 거리에 있는 것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지원은 어두운 하늘을 보고 그녀의 배낭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지하고 성실한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설득한 것 같았습니다. 망설이는 동작으로 그녀는 채 다가갔고 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책의 향기를 가볍게 풍겼습니다. 차 안의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창문을 흐리게 했습니다. 김준호는 에어컨을 켜고 운전을 시작했지만 정확한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이 근처에 아는 대피소가 있나요? 그가 물었지만 이지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실 김준호가 시작했고 그의 마음이 입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제가 큰 집이 있는데 여러 개의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서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멈출 수 있기 전에 나왔고 그는 자신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이지원은 그를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그녀가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 제 딸 소희가 그녀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소희를 언급하자 그의 가슴에 익숙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8살 된 그의 딸은 그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의 아내 윤미는 3년 전 해외로 떠났고 그에게 2 어린 딸을 키우도록 남겼습니다. 소희와 그녀의 6살 된 여동생 지은이 이제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남은 여정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고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분위기를 채웠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강남구의 대저택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지원은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그 제사는 인상적이었고 잘 관리된 정원과 웅장한 신고 전주의 스타일의 본관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전자게이트가 조용히 열렸고 김준호는 곡선 진입로를 따라 차를 메인 입구까지 몰았습니다. 중년의 가정부가 현관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보고 통제된 놀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여사, 동쪽 날개의 게스트룸을 준비해 주세요. 김준호가 이지원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우며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른 옷도 좀 부탁드립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지원은 현관에 서 있었고 골동품 가구와 예술 작품들 사이에서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젖은 옷에서 대리석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형성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배낭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린 목소리가 메인 계단에서 울렸습니다. 소희가 계단 꼭대기에 나타났고 그녀의 갈색 곱슬머리는 2개의 따은 머리로 묶여 있었으며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유니콘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 어린 눈이 이지원에게 머물렀고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김준호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의 딸이 현관에 있는 낯선 젖은 여인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며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그 폭풍 후의 밤이 그의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의 첫 번째 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찾아왔고 폭풍 후의 잔재인 구름 사이로 첫 번째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지원은 게스트룸에서 혼란스럽게 깨어났고 전날 밤의 사건들을 기억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방은 그녀가 살았던 어떤 아파트보다 더 컸고 역사와 세련됨을 풍기는 골동품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스타일의 안락 의자 위에 새 옷 세트가 놓여 있었고 아직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을 선택하는 데 신중했습니다. 짙은 청바지, 연한 파란색 면 블라우스, 가벼운 재킷. 그녀의 온 옷들은 아직 비에 젖은 채로 옷장 위에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이지원은 배낭을 열어 그녀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하드커버 노트북이었고 그 페이지들은 습기로 인해 약간 물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용물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단순히 수년간의 연구 노트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장 중요한 기억들도 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고조된 목소리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에 다가갔고 김준호의 깊은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 여사? 소희는 어젯밤에 완전히 괜찮았잖아요. 선생님 아이가 고열이 있고 온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응급키트에 모든 약을 시도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가정부가 대답했고 그녀의 평소 통제된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지원은 김준호가 복도를 급하게 지나갈 때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잠깐 멈추었고 갑자기 그녀의 존재를 기억한 듯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 있어서요. 제 딸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지원이 제안했고 그녀 자신도 그 빠른 제안에 놀랐습니다. 김준호는 망설였고 질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간호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일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신뢰를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가 말하며 그녀를 소희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파스텔톤의 작은 우주였고 벽은 나비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인상적인 어린이 책 컬렉션이 색색의 책장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갈색 곱슬머리는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으며 평소에 발그레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얇은 땀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지원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정확했으며 마치 그녀가 이전에 수천 번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녕 소희야. 나를 기억하니? 나는 이지원이야. 우리 어젯밤에 만났잖아. 소희는 천천히 눈을 떴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나타났습니다. 비 속의 아가씨,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이지원은 소희를 검사했고 그녀의 숙련된 손가락으로 천, 림프절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갈색 눈은 전문적인 주의력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김준호에게 돌아서며 선언했습니다. 이 증상들은 제대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버지와 딸 모두를 진정시키는 듯한 확신을 전달했습니다. 병원은 싫어요. 소희가 약하게 항의하며 이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같이 가준다면 어떨까? 이지원이 제안했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말에 놀랐습니다.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김준호는 그 상호작용을 감사와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한 낯선 사람이 그의 집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평소에 낯선 사람들에게 매우 수줍어하는 소희가 이지원을 본능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여전히 자고 있는 지은을 돌보기 위해 박 여사가 남아있는 동안 이지원은 소희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고 소희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이지원은 이상하게 친숙한 자장가를 부드럽게 흥얼거렸습니다. 김준호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을 관찰했고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지원의 몸짓에는 뭔가가 있었고 그녀가 소희를 돌보는 방식은 전문적인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그녀가 수년 동안 그의 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녀가 소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햇살이 비치는 서울의 거리를 운전하면서 김준호는 그 아침이 훨씬 더 큰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원을 둘러싼 미스터리, 그녀의 폭풍우 속 도착, 그리고 소희와의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딸의 신비로운 질병은 김 가문의 역사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과거와 그 가족의 운명을 엮어갈 많은 사건들 중 첫 번째일 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한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병원 중 하나로 현대적인 외관과 완벽한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소희가 1년의 검사를 받는 동안 이지원은 약속대로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김준호는 그의 회사와의 긴장된 전화통화와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조용히 관찰하는 순간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당신은 아이들과 특별한 재능이 있군요. 그가 검사 사이에 휴식 시간 동안 말했고 소희는 마침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지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녀의 갈색 눈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능숙했어요. 그녀가 대답했고 부드럽게 소희의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색 머리에 친절한 표정을 한 박성준 의사의 도착으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예비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김준호 씨,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의 경험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증상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는 당신의 할아버지 김광식 박사가 많은 년 전에 연구했던 사례를 어렴풋이 떠올리게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에 김준호는 의자에서 똑바로 앉았습니다. 김광식 박사는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유명한 연구자였습니다. 김 가문의 저택은 실제로 수년 동안 그의 개인 연구실을 수용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 의사가 계속했습니다. 소희의 경우에 대해 귀중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주에 깊게 듣고 있던 이지원은 연구실에 대해 듣자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친숙한 무언가가 있었고 마치 먼 기억이 떠오르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의학 연구 경험이 있고 소희가 쉬는 동안 김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의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이지원의 능력과 헌신이 그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소희가 박 여사의 보살핌 아래 쉬는 동안 이지원은 도서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방은 인상적이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장들이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광식 박사의 위험 있는 초상화가 한 벽면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은 저 캐비닛에 있을 거예요. 김준호가 오래된 마호가니 가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편하게 연구하세요. 도서관에 혼자 남은 이지원은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시간에 의해 누렇게 변한 문서들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무거운 폴더를 당길 때 어두운 표지의 일기장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표시된 페이지에서 열렸습니다. 이지원의 심장은 첫 줄을 읽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2847, 환자가 동일한 특이 증상을 보입니다. 고열 후 극심한 피로는 확인된 유전 패턴이 유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28년 전 발견된 아이의 사례와의 연관성입니다. 일기의 날짜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8년 전, 정확히 그녀의 나이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계속 읽었고 각 단어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는 퍼즐을 드러냈습니다. 페이지 사이에서 느슨하게 떨어진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여주었고
뒷면에는 윤서와 소녀 살해 2,847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불가능할 정도로 친숙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에서 같은 특징을 보았습니다. 문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녀는 재빨리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준호가 들어왔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진전이 있나요? 유사한 사례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고 마음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통제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지역의 일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이한 유전 조건에 대한 여러 사례를 문서화하셨습니다. 김준호는 책장에 다가가 오래된 책들의 등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알다시피 때때로 이 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할아버지는 브릴리언트한 분이었지만 또한 매우 신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엄격히 금지된 집의 구역들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봉인된 지하실의 연구실도 포함됩니다. 이지원은 또 다른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연구실 아직 존재하나요? 수년간 잠겨 있습니다.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소희야. 둘이 동시에 외쳤고 계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올라가는 동안 이지원은 주머니 속 사진의 무게를 느꼈고 마치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의 일부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가문의 저택의 미스터리가 밝혀지기 시작했고 각각의 발견은 그녀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에 더 가깝게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의 비명은 악몽 때문이었지만 그녀가 깨어나 묘사한 것은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한 여자를 봤어요. 그녀가 이지원의 팔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서관과 똑같은 책으로 가득 찬 방에 있었어요. 하지만 달랐어요. 그녀는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이지원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고 주머니 속 사진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김준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꿈이었어, 사랑하는 딸아. 그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희가 계속해서 이지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똑같아요. 그 후의 침묵은 무거웠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준 박 여사는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마치 그녀가 밝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 김준호가 불렀습니다. 김 가문을 위해 얼마나 오래 일하셨나요? 가정부는 앞치마를 매만졌고 그녀의 평소 침착함과 어울리지 않는 긴장된 몸짓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아버님이 아이였을 때부터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김준호 씨. 거의 4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럼 윤서 씨를 아셨겠네요? 이지원이 갑자기 물었고 사진에서 발견한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도 놀랐습니다. 박 여사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은 이지원에서 김준호로 옮겨갔습니다. 어떻게 윤서 씨에 대해 아시나요? 김준호는 일어섰고 그의 표정은 혼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누구죠? 왜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죠? 가정부는 무언가와 내적으로 싸우는 것 같았고 수년간의 비밀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그녀가 말했습니다. 윤서 씨는 김광식 박사님의 환자 중 한 분이었어요. 그녀는 희귀한 유전 조건에 대한 중요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있었어요. 이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인가요? 그녀가 박여색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가정부는 경외심을 담아 사진을 받았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이분이 윤서 씨예요. 그리고 아기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의미심장하게 이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 여사? 김준호가 재촉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고 순간의 섬세함을 인식한 듯 했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은 특정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 조건에 대한 실험적 치료법을 개발하고 계셨어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며 시작했습니다. 윤서 씨는 자원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아기가 같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이지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잘 이해하시나요? 그녀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특별한 것이 있어서요? 이지원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고 마치 항상 그녀의 눈앞에 있었던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박 여사, 계속해 주세요. 그녀가 요청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거의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험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박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윤서 씨는 합병증을 겪었고 김광식 박사님은 둘 다를 보호하기 위해 아기를 어머니와 분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이는 전라도의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김준호는 마치 타격을 받은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을 분리시켰다고요? 그분은 옳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으셨어요. 박 여사가 약하게 변호했습니다. 유전 조건, 그분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있으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셨어요. 유전적 공명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가까운 가족 관계가 있을 때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을 그분이 발전시키셨어요. 이지원은 갑자기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황혼의 빛이 저택의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만 그녀는 그 장면의 아름다움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라도의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항상 제 안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특별한 감수성이요. 소희는 침대에 앉았고 그녀의 눈은 그녀의 나이를 넘어선 지혜로 빛났습니다. 그래서 폭풍우 속에 오신 거예요. 그녀가 아이다운 확신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야 하셨던 거예요. 김준호는 이지원에게 다가갔고 새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된 지금 사진 속 여성과의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갈색 눈, 같은 얼굴 모양, 심지어 생각에 잠길 때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까지도 닮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완전한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소희의 상태와 과거에 일어난 일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답은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방이 하나 있어요. 지하실에요. 주 연구실 너머예요. 김광식 박사님은 가장 중요한 기록들을 그곳에 보관하셨어요. 입구는 도서관의 가짜 책장 뒤에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리는 문이 닫히는 먼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 김준호의 어린 딸이 낮잠에서 깨어나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계시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그날 오후의 발견들은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켰습니다. 김준호가 지은을 돌보러 나가는 동안 이지원은 소희 곁에 남았고 둘은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방을 나서기 전에 문에서 멈추고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발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어떤 진실들은 빛을 볼 적절한 순간이 필요해요. 밤이 저택에 내려앉을 무렵 김준호, 이지원 그리고 박 여사는 도서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소희는 마침내 평온한 잠에 빠졌고 지은은 신뢰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의 보살핌 아래 만화를 보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책장 사이를 익숙하게 움직여 오래된 의학 백과사전이 있는 섹션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책을 따라 미끄러지자 부드러운 클릭 소리가 조용한 환경에 울렸습니다. 책장이 몇 센티미터 밀려나며 좁은 통로를 드러냈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은 비밀을 다루는데 매우 철저하셨어요. 박 여사가 나선형 계단을 비추는 일련의 램프를 켜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발견들은 세상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일렬로 내려갔고 매 계단마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지원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김준호는 바로 뒤를 따랐고 그의 표정은 불안과 결의의 혼합이었습니다. 비밀 연구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먼지 쌓인 환경과는 달리 표면은 놀랍게도 깨끗했습니다. 박 여사는 김준호의 의문스러운 눈길에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항상 이곳을 정돈해 왔어요, 선생님.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체계적으로 정리된 파일들이 한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벽에는 일련의 사진들과 복잡한 도표들이 시각적 타임라인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중앙에는 오래된 작업대가 여전히 시험관과 장비들을 보존하고 있었고 마치 마지막 사용자가 방금 전에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지원은 사진들에 다가갔고 그녀의 눈은 이미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가족들의 초상화였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것과 같은 강렬한 갈색 눈이었습니다. 각 사진 아래에는 놀라운 공감 능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프로젝트 김준호가 특히 두꺼운 파일을 살펴보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정 가족들에게서 독특한 유전 패턴을 발견했다고 믿으셨어요. 비범한 정서적 연결과 치유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돌연변이었죠. 그 이상이에요. 이지원이 노트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이 감수성이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서 특히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할수록 연결도 더 강해져요. 모든 것을 눈물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박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윤서 씨는 프로젝트 참가자들 중에서도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완화시키는 그녀의 능력은 놀라웠죠. 김광식 박사님은 그녀의 아기가 이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물려받을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분리시킨 거군요. 이지원이 결론을 내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와 딸 사이의 근접성이 조건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셨던 거예요. 김준호는 분리 프로토콜이라고 표시된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읽었습니다. 윤서를 그녀의 딸과 분리하기로 한 결정은 둘 다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유전적 연결의 강도는 그들의 신경계를 과부하시킬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비 관찰에 따르면 그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같은 감수성이 조건을 제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지원은 가까운 의자에 무겁게 앉았고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픈 사람들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거군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항상 알았던 이유죠. 그것은 단순한 의학 훈련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유전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수성이 소희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김준호가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덧붙였습니다. 꿈들, 당신과의 즉각적인 연결,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박 여사는 연구실의 더 사적인 영역으로 다가갔고 그곳에는 일련의 노트북들이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은 마지막 몇 년을 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줄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데 보내셨어요. 그분은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공감 감수성이 저주가 아닌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믿으셨죠. 그들이 문서를 조사하는 동안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저택의 침묵을 깼습니다. 지은아, 김준호가 외쳤고 그의 어린 딸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는 명백했습니다. 이 조건이 그의 두 번째 딸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지원은 이미 계단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년간의 자신의 감수성 경험이 그녀를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녀는 비밀 연구실에서 한 발견들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이제 그녀가 자신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놀라운 선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박 여사는 잠시 뒤에 남았고 그녀의 눈은 아는 듯한 표정으로 연구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아, 김광식 박사님.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진실을 발견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밝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은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소녀가 침대에 앉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벽에 보이지 않는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고 베이비시터는 그녀 옆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당황한 채로 있었습니다. 소희는 여동생의 비명소리에 깨어나 자신의 방문에서 나이에 맞지 않는 이해의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보고 있어요. 소리가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봤던 것처럼요. 이지원은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지은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평소에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6살 소녀는 이제 깊은 트랜스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 항상 아버지를 닮은 갈색이었던 눈에 갑자기 연한 녹색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지원이 부드럽게 불렀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줄 수 있니? 색깔이요. 소녀가 멀리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색깔이 보여요. 언니는 파란 빛이 나고 아빠는 황금색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처음으로 이지원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초록색이에요. 초상화 속 아가씨와 같아요. 김준호는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초상화 말이니 사랑하는 딸아? 3층 복도의 벽지 뒤에 숨겨진 거요. 지은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지원 씨와 같은 초록색 빛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도착한 박 여사가 놀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윤서 씨의 초상화. 김광식 박사님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벽지로 덮으라고 지시하셨어요. 이지원은 부드럽게 지은의 손을 잡았고 감정과 이미지의 물결이 그녀의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소녀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색깔 있는 빛의 그물로 덮여 있었고 각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녀는 이 빛들 사이의 연결을 느낄 수 있었고 가족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선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선물의 각성이에요. 이지원이 설명했고 방금 읽은 노트들을 떠올렸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은 이것을 에메랄드 시야라고 불렀어요.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에너지적 연결을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소희가 침대에 다가와 여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접촉하는 순간 부드러운 빛이 둘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원은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두 자매가 자연스럽게 서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야 해요. 김준호가 선언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통제된 긴급함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능력들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셨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찾아야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박 여사가 개입했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가죽책을 꺼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갖고 있었어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그녀는 책을 이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윤서 씨가 자신의 선물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배운 것에 대한 개인적인 노트예요. 김광식 박사님은 이 일기의 존재를 전혀 모르셨죠. 이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녀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그녀가 자신의 선물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음 페이지들은 상세한 관찰, 감정 제어 연습, 공감 감수성을 채널링하는 기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순한 매뉴얼 이상으로 이것은 언젠가 재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쓴 어머니의 딸에 대한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윤서 씨는 알고 계셨어요. 박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집으로 돌아올 것을, 에메랄드 선물이 당신을 가족에게 다시 불러드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김준호는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이지원을 데려온 우연, 소희와의 즉각적인 연결, 지은에게서 나타나는 선물의 징후. 이 모든 것이 세대를 거쳐 짜여진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들이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박 여사가 덧붙였고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연구실에 우리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방이 있어요. 김광식 박사님은 그곳을 공명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가족의 선물을 강화하고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실험을 진행하셨죠. 박 여사가 말하는 동안 지은은 평화롭게 잠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이제 평온해 보였습니다. 소희는 그녀 옆에 남아 조용한 보호자처럼 있었습니다. 소녀들의 눈에서 녹색빛은 줄어들었지만 이지원은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가문의 혈통에 흐르는 힘이 완전히 깨어났고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일 김준호가 결정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내일 우리는 공명실을 탐험할 거예요. 오늘은 아이들이 쉬어야 하고 우리 모두 발견한 것들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어머니의 일기를 가슴에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그녀는 가장 큰 발견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윤서가 일기에서 부르는 에메랄드 선물은 훨씬 더 깊은 미스터리의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아침이 저택의 정원을 부드러운 안개로 덮으며 찾아왔습니다. 이지원은 윤서의 일기를 읽으며 밤을 새웠고 어머니가 남긴 모든 말, 모든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은 선물을 제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억, 희망, 그리고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사랑도 담고 있었습니다. 소희와 지은은 새로워진 모습으로 깨어났고 그들의 눈은 이제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갈색과 녹색 반짝임 사이를 오갔습니다. 초기의 두려움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능력에 대한 어린아이다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 동안 소녀들은 색과 감각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안에 무지개 같아요. 지은이 토스트를 먹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연결하는 빛나는 선들이 있어요. 그건 정서적 유대예요. 이지원이 일기의 내용을 떠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 유대가 강할수록 연결이 더 밝아진다고 썼어요. 김준호는 아버지다운 걱정과 매혹이 뒤섞인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명실은요, 박 여사, 아이들을 그곳에 데려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박 여사는 더 많은 오렌지 주스를 따르며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은 특별히 선물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 방을 설계하셨어요. 그건 마치 가족의 능력을 위한 체육관 같은 거예요. 아침 식사 후 그룹은 다시 비밀 연구실로 내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들을 뒷벽에 있는 거의 보이지 않는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공명실은 원형 공간이었고 벽은 특이한 거울 같은 물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녹색을 띤 크리스털 원이 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베릴 크리스탈이에요. 박 여사가 모두의 호기심 어린 눈길을 알아차리고 설명했습니다. 에메랄드와 같은 광물 계열이죠. 김광식 박사님은 이것들이 능력을 증폭시키고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이지원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부드러운 진동을 느꼈고 마치 환경 자체가 그녀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와 지은은 손을 잡고 있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각 거울은 그들 주위의 다른 색의 오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박 여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도 반사해요. 김광식 박사님은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시각화하고 제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셨죠. 윤서의 일기에 있는 지시를 따라 이지원은 소녀들을 크리스탈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은 앉아서 완벽한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김준호와 박 여사는 입구에서 지켜보며 수십 년 동안 그 방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이지원이 부드럽게 지시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우리 사이로 흐르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 부드러운 정정이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의 크리스탈이 희미한 빛을 내기 시작했고 세 사람의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에서 그들의 오라가 확장되고 얽혀 복잡한 빛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여요. 소희가 갑자기 속삭였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 모습이에요. 웃고 계세요. 김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지, 그의 전 아내는 3년 전 파리로 떠났고 딸들에게는 가끔 편지만 보냈습니다. 선물이 소희가 깊은 감정적 기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상이에요. 이지원이 윤서의 노트를 기억하며 설명했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현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한 감정적 기억과도 연결할 수 있게 해줘요. 마치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정서적 유대를 통해 항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이 갑자기 눈을 떴고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같은 초록색 빛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마치 그들이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지원은 집중하며 자신의 인식을 확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존재들, 같은 선물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도시 전체, 나라 전체, 세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대를 걸쳐 선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섬세한 녹색 빛의 그물 같았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은 절대 알지 못하셨어요.
박 여사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선물이 특정 가족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마치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퍼지는 네트워크 같아요. 김준호는 원에 다가갔고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가득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방 안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마치 그의 인식의 경계에서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가 소희의 어깨에 손을 얹자 녹색빛의 불꽃이 순간적으로 거울에 비친 아버지와 딸을 연결했습니다. 사랑도 선물을 증폭시켜요. 이지원이 일기의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혈연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애정의 모든 유대가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켜요. 공명실에서의 세션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이지원은 소녀들을 기본적인 제어 연습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몇 시간 후 연구실에서 나왔을 때 가족의 역학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물은 더 이상 무서운 미스터리가 아니라 이해하고 육성해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박 여사는 기록들 사이에서 발견한 누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그 내용을 밝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어떤 진실들은 빛을 볼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들이 잠든 후 박 여사는 김준호와 이지원을 도서관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 들린 누런 봉투가 떨리고 있었고 그 내용을 공개할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하루 동안 모든 사람 사이에 유대가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서는 그녀가 감정에 북받쳐 시작했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이 마지막 날들에 직접 쓰신 거예요. 이건 고백이자 용서를 구하는 글이에요. 김준호와 이지원은 가까이 앉았고 그들의 긴장된 표정은 순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김광식 박사의 우아하고 정확한 필체로 쓰여진 페이지들을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준회에게 박 여사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에메랄드 선물이 우리 가족에게 다시 깨어났다는 뜻이다.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있고 내가 과학과 두려움의 이름으로 저지른 잘못들이 있다. 이지원은 박 여사가 계속 읽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편지는 김광식 박사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선물은 제어해야 할 유전적 이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깊은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나타난 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윤서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어. 박 여사가 계속해서 읽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있었고 다른 아기들도 분리되었어. 김광식 박사님은 모두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으셨지만 결국 그분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김준호는 갑자기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은 맑았고 별들이 저택의 정원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죠? 그가 통제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가족이 분리되었나요? 7명이요. 박 여사가 편지에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며 대답했습니다. 7명의 아기들이 모두 같은 선물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 가족들과 분리되었어요. 이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 목록을 받았습니다. 각 항목에는 아기들과 그들의 원래 가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이름도 거기에 있었고 윤서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지원이 속삭였습니다. 윤서, 제 어머니, 그녀는 쌍둥이를 가졌어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김준호는 창문에서 돌아섰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였어요. 박 여사가 확인했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은 선물을 가진 쌍둥이가 함께 있으면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분은 그들을 어머니로부터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서도 분리시켰어요. 이지원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 동안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왔고 마치 자신의 일부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부재가 아니라 쌍둥이 형제의 부재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민우예요. 박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광식 박사님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산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김준호가 이지원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간단한 제스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선물을 통해 그녀는 그의 지지의 진실성과 그녀의 가족을 재회시키려는 진정한 소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박 여사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은 선물이 강렬한 감정적 필요의 순간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소희와 지은이 지금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가족이 깊은 변화를 겪고 있을 때죠. 마치 박 여사의 말을 확인하듯이 위층에서 녹색 빛이 에마나테하기 시작했고 도서관 천장을 통해 보였습니다. 소녀들은 자면서도 집을 채우는 강렬한 감정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이 좌표를 남기셨어요. 박 여사가 말하며 접힌 지도를 봉투에서 꺼냈습니다. 선물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위치들이에요. 그분은 언젠가 누군가가 이 모든 가족들을 재회시키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희망하셨어요. 이지원은 새로운 관심으로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한국 전역에 퍼져 있었고 각각은 그녀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분리된 가족들, 선물로 인해 변화된 삶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해요. 그녀가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제 쌍둥이 형제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요. 만약 선물이 지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신호일 수 있어요. 아마도 모든 선물 보유자들을 모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김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택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만들 수 있어요. 가족들이 재회하고 함께 선물을 제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성격으로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고 봉투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김광식 박사님도 그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저택을 김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선물 보유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분은 이곳이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집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위층의 녹색빛이 강해졌고 마치 저택의 벽들이 새롭게 다져지는 목적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물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대감을 통해 그들이 무언가 비범한 것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쌍둥이 형제를 찾는 것은 훨씬 더 큰 여정의 시작일 뿐일 것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김 가문의 저택은 새로운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의 영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의 가족들을 위한 환영의 공간으로 부동산을 조심스럽게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폐쇄되고 조용했던 동쪽 날개가 편안한 객실과 공용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원은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김광식 박사가 남긴 지도를 연구하고 김준호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입양 기록들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쌍둥이 형제 민우는 부산의 김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대학 심리학 교수가 되어 공감과 정서적 연결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이지원이 민우가 쓴 학술 논문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물에 대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사이의 이 특별한 연결을 이해하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소희와 지은은 열정적으로 그녀의 연구를 돕는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달하는 선물은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때때로 문서나 사진을 만질 때 소녀들은 놀랍도록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직관의 섬광을 받았습니다. 전주에 한 할머니가 계세요. 어느 날 아침 소희가 김광식 박사의 오래된 파일 중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정원을 만들어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알고 있어요. 지은은 오래된 지구본을 가지고 놀며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에 한 소년이 있어요. 그는 야생 동물들을 진정시킬 수 있어요. 그도 우리처럼 빛나요. 박 여사는 과거에 대한 무진장한 정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더 많은 세부 사항들, 퍼즐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김광식 박사님은 티베트의 한 수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셨어요. 그녀가 밝혔습니다. 그분은 고대의 명상 기법들이 선물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김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을 작전 본부로 변모시켰습니다. 벽에는 지도들이 걸려 있었고 선물 보유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색깔 있는 점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용한 팀을 지정하여 상황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검색을 돕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그가 가족 회의 중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역사를 모른 채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냥 나타나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어요. 이지원은 동의했고 자신의 쌍둥이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그 첫 만남은 어떨까요? 정상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연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윤서의 일기는 몇 가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선물은 선물을 알아봐요. 두 명의 보유자가 만날 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은 필요 없어요. 공명실은 매일의 훈련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지원은 윤서의 일기에 설명된 기술을 사용하여 소희와 지은을 점점 더 복잡한 운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녀들은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하고 공감을 건설적으로 지시하고 타인의 감정이 너무 강렬해질 때 장벽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춤과 같아요. 소희가 아버지에게 그 느낌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색깔과 감정들이 우리 주위에서 움직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리듬을 잃지 않으면서 그것들과 춤추는 법을 배워요. 어느 오후 저택의 또 다른 방을 정리하는 동안 그들은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 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이 이지원의 특별한 주의를 끌었습니다. 임신한 윤서가 정원의 100년 된 나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원나무예요. 박 여사가 나무를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는 그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녀는 대지의 에너지가 그 나무를 통해 흘러 자궁 속의 아기들을 먹여준다고 말했죠. 그날 밤 이지원은 소원나무를 방문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정원에서 웅장한 나무는 자체적인 에너지로 맥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무의 뿌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선물이 확장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연결을 느꼈습니다. 멀지만 분명한 그녀의 피와 선물을 공유하는 누군가와의 연결을 민우 그녀는 밤에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돈 오빠. 다음 날 김준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간견을 잡았어요. 주제는 공감과 가족 연결, 새로운 관점입니다. 간견자는 김민우 교수님, 이지원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쌍둥이 형제와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소희와 지은은 흥분으로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고 그들의 녹색 오라가 빛났습니다. 우리 모두 갈 거예요. 김준호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건 가족의 여정이에요.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광경을 지켜보았고 김광식 박사가 어디에 있든 그의 가장 큰 실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변모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분리와 비밀의 상징이었던 김 가문의 저택은 이제 희망과 재회의 등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소희와 지은은 정원에 있는 식물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이는 그들의 발달하는 선물에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집의 에너지는 가능성으로 진동하는 것 같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만남과 재연결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선물은 윤서가 일기에 썼습니다. 제어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공유해야 할 축복이에요. 모든 보유자들이 모이고 모든 유대가 회복될 때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